저는 지금도 심장이 아픕니다. 제가 20대 때 채팅으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저한테 본인이 카지노에서 돈을 아주 많이 따는 갬블러라고 소개했고 나이는 저랑 같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난 그 남자가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사귀자고 했었는데 저를 이용하고 사기치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말한 거였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남자였는데 제 이상형도 아니었고 저도 그 남자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호프집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내일 중고차를 사서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짧게 2번 정도 봤지만 둘 다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데이트를 한 적도 없고 같이 있으면 서로 즐겁거나 좋거나 재미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며 본인의 목적대로 제 명의로 여러 가지를 하러 다녔을 뿐이었고 저는 그냥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캐피탈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은색 티빌리온 차량을 본인이 타고 다녔습니다. 차량은 본인이 아는 장소에 숨겨두고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저한테 대학교 재직 증명서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겠냐고 집요하게 부탁하면서 권유했습니다. 내키지 않았고 찜찜하고 불안했지만 대출이 되면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대출이 되지 않자 그 남자는 본인이 아는 형님들의 대부업체 사무실에 저를 데려가서 제 명의로 뽑은 그 은색 티블런 차량을 담보로 해서 제 이름으로 사채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채팅남을 따라간 의심스러운 분위기의 사무실에는 남자 3명이 있었는데 저는 남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믿었고 제 앞으로 빚이 생긴다는 것도 뭔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고 순진하게 그 남자의 말만 믿고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형광 연두색의 모토로라 휴대폰을 제 명의로 개통해서 마음대로 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대포폰 대포차라는 개념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순진하고 어리석게 믿었고 내가 부탁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데 그 당시 저는 그냥 막연하게 설마 나한테 피해주진 않겠지, 유치하게 이런 걸로 사기치진 않겠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는데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등록금 300만원 마저도 마감 하루 전날 그 남자가 빌려가고는 약속한 것과 다르게 돌려주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고 많이 기대하고 바래왔던 대학교에 입학을 못하게 될까봐 정말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 저는 크게 혼이 났고 부모님도 굉장히 속상해 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는 늘 돈이 없었는데 다행히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무를 파셨던 돈이 있었어서 정말 다행히도 그 돈으로 대학교 등록금 마감 딱 3시간을 남겨두고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땡땡 해상과 땡땡 캐피탈에서 큰 액수의 청구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우울하고 무섭고 수업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맨당녀야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소심하고 내성적이기도 했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도저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무섭고 엄하셨기 때문에 저는 엄마와
이 상황을 아빠에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상황을 숨길 수도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가 청구서를 보시더니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이용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빠가 갚아주셨고 그 남자한테서 제 명의의 차와 휴대폰을 받아야 했기에 아빠가 그 남자와 통화하면서 제 명의로 뽑은 차와 휴대폰을 돌려주면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는 반성도 없고 예의도 없이 내가 왜 돌려줘야 하냐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쳤는데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랑 통화할 때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너희 아빠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나? 뭐나 되나? 큰 소리를 치고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면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통화였지만 그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순간 심장에서 쿡쿡 찌르는 듯한 아주 큰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그 친구를 의심 없이 믿어주었는데 배신감에 너무나 숨이 막히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일로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울할 때, 잠잘 때도 때때로 왼쪽 심장에 통증이 있어서 가끔 자다가 죽는 건 아닌가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까봐 아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가봐야겠지요. 사람이 정신력이 너무 약해도 세상 살아가기가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저희 아빠의 전화도 피하고 제 명의로 된 차와 폰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쓰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제가 제 명의로 차 구입하는 거, 사채 대출 받은 거 다 동의하고 제 스스로 사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소하기가 어려웠는데 외삼촌이 아는 경찰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해결은 해야 하니 경찰서에서 제가 겪은 일을 상세하게 말했고 경찰 조사에서 그 남자가 전과자인데다가 현재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그 남자한테 피해를 본 여러 명의 여성들이 그 남자를 고소한 상태였고 그 남자가 저한테 말했던 것과 다르게 저보다 나이가 4살 어렸고 이름도 가명으로 속인 거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삼촌이 경찰서에서 그 남자의 사진을 보더니 키도 크고 훤칠하게 잘생겨서 너가 넘어간 거였구나 라고 하셨는데 제 기준으로 그 사기꾼은 전혀 잘생긴 게 아니었고 남자로 관심도 없었지만 순수하게 사람을 믿은 건데 그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기꾼 전과자 채팅남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본인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속된 적이 있어서 다시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금부터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열심히 할 거니까 매월 30만 원씩 드리면 안 되냐고 했고 아빠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고생 좀 해봐라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 힘들고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애써왔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사기꾼이 구속이 되었는지 벌금형이 되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이제 다시는 믿지 말자 절대로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가족도 형제도 안 해준다는 명의를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몇 번이나 그런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저에게 명의 같은 건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굉장히 속상해 하셨는데 엄마한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짜증을 냈었고, 그 후로도 그냥 사람이 착해 보인다 싶으면 무리한 요구와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에 따른 상처, 고통, 배신감, 제가 고스란히 떠안으며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믿음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안 해준다는 명의를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저한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 모두 똑같이 처음에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아쉬운 소리와 동정심을 자극하고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저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저 말고도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고 어려운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 마음과 다르게 잘 되기보다는 저에게 피해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명의, 대출, 부동산, 차 등등 큰 액수의 금액과 계약이 들어가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등 여러 가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됨을 인지하고 명의 빌려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오랜 시간 잘 알아보고 만나야 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서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기꾼들은 말을 조리 있게 믿음이 가게 하기도 하는데 그걸 눈치채는 방법은 뭐지? 이상한데? 불편한데? 하기 그러네? 아닌데? 좀 부담스럽네? 어려운 부탁이네?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찜찜하네? 라는 느낌이 들면 그냥 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대부분 달콤하게 말하고 제안할 겁니다.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이미지 관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소중한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요. 사기꾼들은 나 말고도 여러 명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당하는 거고요. 마음 약해서 거절 못하고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나에게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기꾼들은 안심시키기 위해서 괜찮다고 피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사기꾼들이 부탁을 할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인 척, 불쌍한 척 하기도 하면서 사기를 치고 나서는 아주 뻔뻔하게 행동하고 오히려 갑질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관계를 끝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나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찜찜하고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그땐 이미 늦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일이면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면 본인이 동의하고 사인했으면 법적으로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본인의 일상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당하고 나서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를 한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떠나서 법은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사기꾼들은 악의적,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서도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아보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게 되니 사람 보는 안목도 중요합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기만하는 아주 재질이 불량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저지른 악행 몇천 배의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사기가 근절되는 법 제도 장치가 더 폭넓게 마련되어 사기꾼 없는 청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당녀와 같은 사연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